디지털 혁명을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한 통화, 달러는 계속 더 강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스트롱 달러인데 장기적으로도 그 미국 달러도 스트롱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희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전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대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G1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 경제가 현재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콘텐츠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받아든 많은 질문이 있어요. 대체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느냐, 중국 경제 어떻게 돌아가냐, 그다음에 한국 경제 어떻게 돌아가냐 질문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여러 곳에서 제가 받은 그런 미국 경제에 관한 질문들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른 데 가면 보통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그 차트, 데이터를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그 미국 경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선 시작은 미국 경제가 요즘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뜨겁지? 그리고 이게 왜 뜨거운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기준금리를 정말 내릴 거냐, 내린다면 언제 얼마나 내릴 거냐, 그리고 현재 뭐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이게 혹시 예전에 뭐 세계 대공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어떤 그러한 붕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냐, 뭐 이런 상황, 또한 그런 다음에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미국 달러와의 그 환율, 이 환율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플러스 미국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달러 가치가 현재 어떻게, 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떨 것인지 이런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 경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너무 뜨거워도 이렇게 뜨거울 수 있나 싶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요즘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서학개미들,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수익률을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 뭐 S&P 500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뭐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도 대체로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차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빨간 선으로 수직선을 그은 것이 이게 2022년 3월 마침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잠깐 주가 지수가 좀 하향 추세를 잠깐 보이는 듯 하더니 금방 2022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게 거의 뭐 계속 지금 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지표를 보면, 지수를 보면 정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게 거의 매일같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이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여기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제 거시경제학자로서, 아니면 미국 연준의 FOMC 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위원들은 아마 이런 주가 지수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물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물가 지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더 관심 있게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실물 지표도 몇 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보면요, 지난해 무려 2.5% 성장했다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2.5%면 미국이 보통 완전 고용 상태가 뭐 한 2%에서 한 2.5% 사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들여다보면 7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은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살짝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정도의 경제 성장을 지난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는 좀 주춤할 거다 이렇게 연초에 예상을 했는데 1분기 기록도 보니까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로 환산했을 때 무려
2.9%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성장률이 더 높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출판된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이 보고서가 1월과 6월 이렇게 나오는데 1월 당초 그 보고서에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한 1.6%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무려 0.9%포인트를 상향 조정해서 올해 2.5%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2.5%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굉장히 호황을 누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전 세계 경제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한 0.2%포인트 더 상향 조정돼서 2.6%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까지 미국이 견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이 고용 지표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실업률이죠. 실업률도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빨간색 수직선이 2022년 3월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수평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게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는 것,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데 자연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 한 4.4%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지금 더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직선 지금 보시는 2022년 3월 이후에 이게 실업률이 더 높아지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최근 6월 실업률이 4.0%, 5월은 3.9%였다고 하는데 3.9에서 0.1%포인트 높아졌다가 살짝 높아지는 것 같네 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계속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 현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 다음 미국 연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가 지표잖아요. 물가 지표를 보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보통 한 2% 정도가 목표라고 이렇게 지금 공식으로 사실은 발표까지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월 이후에 이게 CPI로 보거나 소비자 물가 지표로 보거나 아니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로 보거나 이게 계속 상승하다가 지지난해죠. 2022년 여름까지 이게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다가 그 뒤에 계속 떨어지는 듯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11월,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네 가지 현재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는 CPI 두 가지, 하나는 헤드라인, 그러니까 전체 상품 및 서비스의 그 물가 지수 상승률, 연간 상승률을 그린 거고요. 그것이 여기 보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그 식품 및 에너지 분야의 물가 지수는 빼고 계산한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근원 물가 지수 또는 코어 CPI 지수라고 하는데 그걸로 봐도 보면 이게 거기에 빨간색인데 그것도 좀 떨어지는 듯한데 아직도 이 2%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고 PCE도 보면은 이게 아직도 계속 2.7%, 2.8% 수준 굉장히 높은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CPI는 한 3% 초반대, 그러니까 헤드라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코어로 보거나 3.3, 3.4 정도 되고 PCE로 봐도 이게 한 2.7, 2.8 이 정도 아직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자산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은 완전히 하늘을 나르고 있고 실물시장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놀랜딩, 아니면 소프트 랜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계속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거의 전문가들이 올해 이거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지난해 그렇게 제가 사실 전망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팩터까지 나타나서 제가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좀 더 이게 지금 계속 경기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게 0.25%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확 낮추었다가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2023년 7월까지 계속 엄청난 속도로 올리잖아요. 광포로 올려서 5.5%까지 상단으로 볼 때 5.5%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그 상태를 현재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7월이니까 지금 2024년 6월이죠. 그러니까 거의 11개월째 계속 그렇게 고금리 상태인데요. 거기서 지금 이제 언젠가 낮추는 거 아니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낮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연준이
2020년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기준금리만 낮춘 것이 아니라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말 광폭으로 했어요. 사실 양적 완화라고 한다는 거는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주로 이제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많이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장기 국채를 연준이 구입하고 매입하고 아니면 MBS라고 해서 그 부동산 담보 채권을 또 그것도 매입하고, 다 이게 장기 채권이거든요. 이런 것을 매입함으로 해서 시장에 이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게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연준이 갖고 있었던 총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 됐어요. 4.2조 정도였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올리냐면 8.9조 달러까지 올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의 9조하고 4조라고 하면 거의 5조 정도 되잖아요. 거의 5조 달러 정도의 그러한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막 나타나니까 미국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이제 높이는 동시에 2022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적 긴축으로 전환하거든요. 양적 긴축으로 바꾸면서 갖고 있던 채권을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만기가 되는 걸 갖다 이제 그걸 갖다 메꾸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총 자산을 줄이는 그러한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어젯밤에 제가 만든 이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7.3조까지 줄어들긴 해요. 그러니까 8.9조에서 7.3조니까 한 1.6조 달러어치 정도 총 자산을 이제 줄여요. 그냥 그만큼 장기 유동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무려 4.2조 달러였는데 지금 7.3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려 3조 달러 이상 시중에 아직도 이러한 장기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 시중에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실제 그것을 이제 통화로 실제 나타나는 걸 보기 위해서 제가 M2 현재 그 추세선도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M2가 매년 뭐 한 7%씩 계속 성장을 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단기 유동성도 많이 공급하고 또 장기 유동성도 많이 공급하고 하면서 이 소위 M2가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2020년 이후에 22년 거의 막 그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 15조 달러 정도 M2가 있었는데, 이게 2023년 가면 2022년 3월에 가면 이게 22조 달러까지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유동성이 시중에 풀렸는데,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준금리를 뭐 높이고 그리고 또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봤자 현재 있는 그 M2 총량이 얼마냐면 총 통화량이 20.9조, 그러니까 한 2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21조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빨간 선을 제가 이제 그린 건데,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장기 추세선이에요.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만약에 코로나 터지지 않았다면 시중에 돈이 풀렸어야 되는 그 총 통화량이 한 18조 정도가 적절한 거예요. 근데 18조가 아니라 지금 한 21조 정도 되니까 3조 달러 정도 통화량이 지금 많이 풀려 있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충분한 그러한 긴축 정책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물 경기도 좋고 아니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헐헐 날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물가도 잘 잡히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거시경제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통화 정책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실물 경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식시장에 주는 그 정책이, 하나는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 또 하나는 행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 있어요. 이 재정정책은 시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지출과 조세 수입을 가지고 재정 지출이 조세 수입보다 많으면 이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반대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원래 긴축적인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을 여기 다시 또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의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 막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지난해의 재정 적자 규모인데 이게 무려 1.7조 달러예요. 1.7조 달러. 1.7조 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 그 왼쪽에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 그때도 당연히 뭐 금리도 많이 낮췄을 뿐만 아니라
그 연방정부는 연방정부대로 막 여러 가지 그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 재정적자 규모가 1.5조 달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미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났는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게 뭐 1.5조가 아니라 거의 2배, 3조 이상씩 막 돈을 막 시중에 풀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또 시중에 많이 돈이 풀려 나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플레이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지금 돈을 많이 지금 시중에 풀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여러 뭐 기후 환경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고 실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반도체 법이라든가 아니면 IRA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막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시중에 돈을 풀게 되니까 적자가 무려 1.7조 달러가 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통화정책도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재정정책은 긴축정책이 아니라 도리어 확장적인 정책을 쓰니까 시중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냐 결국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그 정부 부채 이 재정 적자가 결국 뭐예요 그만큼 빚을 낸 거잖아요. 그 빚을 낸 거에 대해서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정부 부채가 되는데 현재 2024년 6월 현재 재정자 규모가 제가 미국 연방정부의 이 정부 부채 관련한 그 사이트에 가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무려 34.6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34.7조 달러 정도 지금 정부 부채가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미국의 그 지난해 GDP가 한 25조 달러 정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34.7조 달러 나누기 25조 하니까 이게 한 곱하기 100을 하면 GDP 대비 한 120%가 넘는 거예요. 한 123%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1980년대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이게 보통 어떻게 계속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그 정부에 대한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데 굉장히 제약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실물 경제는 굉장히 건실하고 그리고 또 자산 시장도 굉장히 헐헐 날아가고 있고 물가 수준은 굉장히 높은 상태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긴축 정책을 충분히 쓰지 않더라. 통화 정책도 상당히 이게 좀 완만한 그러한 긴축 정책이고 재정 정책은 도리어 확장적이더라.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낮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난해부터 금리를 낮출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해 아마 금리를 낮춰도 한 번 정도 낮출까 말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홀홀 계속 나를 수 있느냐?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항상 경기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직선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 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항상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그 차이, 그걸 또 스프레드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이 마이너스로 간다. 보통 이제 만기가 길면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더 비싼 게 더 일반적인데 이게 역전이 되었다는 거는 장기적인 어떤 미래 전망을 좋지 않게 보니까 이게 도리어 금리가 낮고 뭐 그래가지고 역전이 된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전되는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이게 한 1년 반 이상 계속 그 역전되어 있는데 역전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부터 보시면 1980년대 한창 막 금리 막 높일 때 그때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그때 또 그래서 경기가 침체였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198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대 초에 그때 한번 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이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또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 그때도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되었고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완전 폭락하고 경기가 또 급락하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었었고 그게 다시 또 뒤를 이어서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비슷하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 누구나 다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제가 자세히 이게 들여다보시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보다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실물 경제가 충격이 와요. 물론 근데 자산 시장은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좀 먼저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보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비금융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그 비금융 기업들이 총 부가가치,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포함한 그 부가가치로 나눠보면 이게 지금 역대 최대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부가가치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높은 정도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맨 왼쪽이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 그 수준에 현재 지금 와 있다. 그게 너무 높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이라든가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도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 소위 얘기하는 시가총액이 이 기업들의 부가가치보다 훨씬 더 그 배수가 훨씬 더 높았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 더 높은 상태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고, 또 한 가지 아주 특징이 소수 기업에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요즘에 얘기하는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잘 나가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시가총액이 막 같이 더불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차지하는 전체, 그러니까 시총 대비 이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도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것도 다시 보면 29년 그 세계 대공황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 그 당시와도 비슷한데 그때보다 도리어 더 높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린 바가 또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그 일부에서는 뭐 이번에는 뭐 이 소위 얘기 엔비디아 봐라, 이게 AI라는 게 드디어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이제 완전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도 그때도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해가지고 완전히 판이 바뀌는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새로 자동차도 막 등장해서 막 대량 생산이 되고 뭐 라디오도 나오고 텔레비전도 나오고 전 국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뉴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신상품이 막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열광하던 그러한 때거든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두 열광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이제 그 과잉 투자가 되면서 소수 기업에 막 집중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게 그들 기업들이 중심이 대한 그 총 그 시가총액이 부가가치 대비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뉴스에서 소프트 랜딩 이제 뭐 여긴 괜찮아 그런 얘기 많이 나올 때 그때 보면 꼭 터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디서 터지는지 그건 뭐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제일 약한 고리 하나 꼽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상업용 부동산 쪽이 아닐까. 미국 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이죠. 소위 도심에 있는 사무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그 속에 있는 미국의 아파트. 그러니까 거기 우리나라는 보통 아파트 하면 고급 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임대주택들도 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포함을 하는데 거기에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실률 많은 어떤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지면 크게 터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그러한 어떤 근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회사를 출근하지 않거든요. 한 절반 정도 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가뜩이나 공실률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수입이 없는데 그 돈을 빌려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산 건데 그걸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 어떤 재원이 되는 그 매달 들어오는 그 임대료 수입이 작은데 금리는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 결국은 건물주들은 이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기사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하탄에 있는 그 처음 구입할 때는 이게 2018년에 1억 5천만 달러 정도에 샀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5천만 달러에 판다는 거.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렇게 싸게 이게 판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거 떨어지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뭔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도 문제고 와도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계속 금리를 높은 상태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높게 유지하면 우리나라는 혼자 먼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추게 되면 지금도 가뜩이나 지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외화를 계속 우리 한국은행이 계속 시중에서
계속 내다 팔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화가 지금 도리어 외환보유고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해서 지금 자꾸 환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 투자 자금 자꾸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금리 상태로 가니까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주식시장도 더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폭락을 해보면, 그러면 금리는 낮출 수는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폭락이 돼가지고 마치 예전에 뭐 2000년 닷컴버블 꺼지는 상태라든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같은 상태가 되면, 그러면 미국 경제가 힘든 것보다는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익스포저가 돼 있는, 그러니까 많이 그 전 세계와 무역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개방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어떨 거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계속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걸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생각해보시면 금리를 미국에서 연준이 금방 낮출 거라고 지난해 말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낮추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쉽게 낮추지 못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 다 금리를 기준금리 낮췄고요. 최근에 뭐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다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낮추지 않는 상태니까 당연히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당연히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나라 통화들 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도 이게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약세이기 때문에. 또 일본 위안화는 위안화대로 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 혼자 올라갈 수 없어서 더불어 같이 떨어지고 있는 면도 있다. 그다음 장기적으로 어떠냐? 장기적으로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 미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굉장히 인구 구성도 젊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혁명을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한 통화, 달러는 계속 더 강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스트롱 달러인데 장기적으로도 그 미국 달러도 스트롱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도 그 통화 가치가 다른 거에 비해 금에 비하면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 가치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래도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다른 통화 가치에 비해서는 좀 달러 가치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을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많이 그래도 수익률을 많이 높이고 또 즐거워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단기적인 투기하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마치 이런 거예요. 2000년 닷컴버블 꺼져도 그 기업들이 완전히 뭐 4분의 1 토막이 나도 나중에 다시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적립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이게 한 번 푹 떨어져도 그래도 떨어질 때도 계속 내가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이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그래도 그냥 그래도 목돈을 한번 넣고 해보고 싶다 하면 계속 그러면 이 거시경제 지표를 계속 주의 깊게 보고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게 뭐 상업용 부동산에서 꼭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람들이 심리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사슴들이 그냥 지금 보니까 엄청난 지금 막 강가에 정말 엄청난 먹거리, 그냥 막 풀이 막 널려 있는 푸른 풀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슴들이 막 즐겁게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여기에 사자 한 마리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누가 잡혀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럼 사슴도 우르르 막 도망가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군집 효과, 허딩 비헤비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게 항상 이 투자를 해도 그 미국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뭐 크게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도망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